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목이 김성환 목사와 정광훈 목사 두 분을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모티베이션 삼아 도입부에 적당한 다른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것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무슨 칼럼이나 무슨 뉴스 애널리시스 이런 걸 하기 전에 꼭 자기 얘기, 올 때 차가 어쨌다는 이런 그 시시껄렁한 얘기를 갖고 사람을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그 관습입니다. 버릇이 돼서 그런지 제가 바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조금 다른 얘기를 좀 시작합니다. 두 분의 그 목사님 얘기하기 전에 드디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반대 운동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부정선거 반대하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사람들의 노고, 진심으로 지지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이 목사님들, 한국의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좀 시작하고 싶은데, 저는 쉰둥입니다. 아버님이 그야말로 옛날 한말의 구닥다리 한문 전공을 하신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 않은 학자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가르치는 훈도가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선조의 그 전형적인 선비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무슨 하는 얘기가 강력하게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승복하지 말아라. 자세하게 살펴보고 찬반을 결정하고 그냥 아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리고 무슨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양보하고 용서하는 뜻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그리고 무슨 제가 이제 사회학 공부를 하는 걸 보시고 말하듯이 글 쓰고 글 쓰듯이 말하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유훈입니다. 훈도. 그래서 제가 항상 좋은 글 쓰는 것을 노력하고, 그리고 웅변대에 나가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아주 그 생업으로 삼다시피 한 것이 다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제가 세상 읽기가 266회입니다. 많이 했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을 확실히 읽기 어렵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읽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요즘은 옛날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특히 여자들을 다룰 때 제 아버님 선치는 여자에게 먼저 절대 마음을 주지 말아라. 호감을 표시하지 말아라. 여자들이 네를 선택하고 오는 사람에게 그때 네가 그 사람을 자세히 봐서 선택해라.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놓쳤습니다. 제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기 전에 어디 가버리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입장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 표시를 함부로 좀 잘 못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어머님이 저를 잉태하셨을 때 44살, 옛날로서는 굉장히 늙은 어머니죠. 요새야 40대 중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린애 가지는 건. 그리고 이제 우리 김씨네가 좀 키가 좀 큽니다. 키가 좀 큰데 잉태했다는 것이 좀 창피하다고 해서 꽉꽉 묶고 살았다는 거예요, 배를. 그래서 제가 1m 77cm를 조금 넘는데 어지간한 우리 형제들은 다 1m 80이에요. 그래서 내가 니를 너무 꼭꼭 묶고 살아서 좀 덜 컸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시는데, 사랑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의 종교가 베넷 신학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수교도 믿는 것 같고 불교도 믿는 것 같고 좀 다종교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예수 예배당을 가시면서도 불교에 가서도 열심히 절하고
근데 그런 그 어떤 지인이 유전자가 제에게 왔는지 제에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나 공명이나 이런 걸 많이 가져요. 그래서 과연 진짜로 신이 하나님 하나뿐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가 명색 미국에서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하나님한테는 죄스럽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정성껏 하는 목사들에게는 저는 일단 존경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그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제가 전라남도 순천에서 그쪽으로 전학을 가서 초등학교 5학년, 옛날 국민학교죠. 5학년 때 가서 6학년쯤 됐을 때 제 어머님이 되게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마 50대여서 되셨을까? 아직 환갑이 되기 전인데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 큰형, 제가 큰형이고 누나 넷이 딸딸딸하고 제가 막내인데 형님은 가만히 지나가면서 그 누나들 그 남편들 매형하고 무슨 장사 지내는 이 얘기도 이렇게 슬슬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사람이 지금 아프다고 해서 장사 지를 걸 걱정을 해? 정말로 괘씸하네. 막 흥분하고 막 그랬는데 형님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꿈속에서 어머니를 간호를 하고 있다가 탁 들어갔더니 그게 외식집인데 그림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꿈속에서.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꿈속에서 나오는 그 마귀 있잖아요. 뿔 달린 마귀가 어머니 옆에를 확 눌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미닫이가 있는 그 온돌방, 그 구석에 아랫목에 있는데 거기 꽉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 나가서, 하느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막 아우성을 쳤어요, 제가. 그리고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뿔 달린 마귀가 흥분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는 사이에 참 그림에 나오는 그 머리가 길게 된 예수님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에 예수님이 싹 나타나더니 그 미닫이 안으로 싹 들어가서 문을 탁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그 문이 도로래가 없고 미끈미끈한 나무 문입니다. 일본식 문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닫이. 그러니 잘 떨어져요. 그것이 잘 못 열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떨어진 걸 보고 얼른 일어나서 그걸 탁 세웠어요. 세웠더니 마귀가 어디 가버렸어요. 와, 마귀가 갔다고 이제 속에서 고함을 지르고 어쩌고 했는데 그때 누가 저를 턱 깨우더니 어머니예요. 그래서 얘야 막둥아,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깨서. 그래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주님이 우리 어머니를 살렸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천 중앙교회 매산학교 올라가는 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가 땡땡 울리더라고요. 그게 새벽 기도 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감동을 받으면서 새벽 기도를 한다고 나서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추운데, 그때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추운데 어디를 가냐? 아니, 제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탁 나서 옷을 입고 나섰는데 굉장히 추워, 무섭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연히 부르는 찬송가가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나를 버리시기 약속한 마음 편치 않네. 이런 노래 있죠. 그걸 막 열심히 고함을 지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마귀나 무서운 놈이 다 시끄러워서 도망갈 정도로 고함을 막 지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안 계셔. 불은 켜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새벽교회 첫 종이에요. 그리고 30분 후에 재족을 하는데 그걸 몰랐죠. 그래서 저 가서 그 중앙 강대상 옆에 이건 주로 남자가 앉는데 저 구석에 뒤에서 세 번째 자리인가 딱 이렇게 쭉 오르고 있다가 춥고 겁도 나고 생소한 환경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있다가 제가 아마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얘야 다 끝났다 빨리 가라 하고 그러니까 새벽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그냥 얼굴 그냥 싸고 나온 후에 그 후로 제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앙교회에서 상당히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학생이죠. 그래서 중학생 미연료회라고 그럽니다. 중학생 미연료회에서 제가 종교부장이라는 감토를 물었는데, 종교부장이 하는 일이 이제 기도를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막 일일이 100개 가지고 좋은 말을 떼가지고 탁 이렇게 넣어놓고 하는데, 그때 은성고등학교, 당시에 이제 그 후에 매산고등학교, 은성고등학교, 그 우리 반사님,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생님, 기도할 때, 뭐 써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사고 여기다 탁 놓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유명한 기도쟁이입니다, 아주. 옛날에 아주 숨가쁘게 이제 사람을 모으는 방법을, 높고 높은 천당 보좌 위에 계시셔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묵시로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 애들이 샥 잡힌단 말이야. 우리는 오늘 뭐 주님의 뭐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면서 이걸 싹 끄집어내가 딱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보통 중학교 2학년생의 기도문이 아니거든. 그게 애들이 눈을 못 뜨는 거야. 이야, 저런 말을 어떻게 하지? 그래가고 다 해갖고 뭐 성부와 성신의 뭐 어쩌고 이거 썩 집어넣고 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뭐 마치나이다 아멘 하면 딱 눈을 뜨고 애들이 전부 다를 쳐다보는 거야. 야, 너 그거 기도 어떻게 했어? 어디서 했어? 너 뭐 썼지? 아니, 쓰긴 뭘 써? 그리고 시침을 돼가지고 제가 상당히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형님이 목포로 정근을 가셔서 제가 그 고향에서 친구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하숙비가 예를 들면 3,000원이면 한 500원인가 1,000원인가 내고 그냥 제 동기생 친구를 제가 조금 학업을 좀 지원한다, 공부 좀 한다고 해서 좀 지원하고 해서 좀 싸게 그렇게 금곡동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흔들리다가 어떻게 해서 박태선 장로 부흥회를 가가지고 제가 거기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전도사, 부흥사 첫 번째 만난 경험이 그 박태선 장로입니다. 그 철도역 광장에다가 큰 참목을 치고 하는데 굉장한 일세의 웅변가입니다. 대단합니다. 아유, 제가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대학 입시도 그냥 버려버릴 뻔하고 내가 많이 흔들렸는데, 당시에는 이제 또 저희 집 일제 관사인데, 원래 어느 회사의 지점장이 사실 관사인데, 우리 형님이 바로 그 밑에 지점장 대리셔요. 근데 그 양반이 서울에 사시면서 큰 집 살기가 싫으니까 내려와서 하숙을 하고, 그 집은 그 다음 승계자인 우리 형님이 사시게 돼서 우리가 아주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막 연못도 있고 그런 데서 살았는데, 거기에 또 한때 피아노를 또 형님이 갔다가 잠시 놔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여학생들이 많이 와요. 주말이면 많이 오는데, 뭐 절대로 B동생 몇 자, S동생 몇 자 하고 막 바글바글해. 그게 뭐 한 10대 명, 20명씩 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과정에서 그때 막 사춘기에서 막 넘치는 힘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데 그 전도관 박태선의 그 신앙은 저에게는 저를 지킬 수 있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상위치 올라갈 때까지 제가 그런 문제에서 하나도 흠결 없이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종교적 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와서 천년산 감람나무 하는 데 대한 회의가 생기고, 그래서 뭐 또 학교가 바쁘고, 그리고 가정교사하고, 하느라고 좀 잊어먹고 살다가,
그때는 제가 이제 점잖게 지금 저 윤보선 대통령의 집이 있는 안국동에 안동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안동교회 이금식 목사인가 아주 근사한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등록은 안 했습니다만 이금식 목사의 설교를 수십 번 들었어요. 정말로 설교를 잘하셔요. 아주 지성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아마 돌아가셨겠지만 제가 그 양반에게 굉장한 그 마음의 양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학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신당동에 있는 무슨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일정한 학점이 돼야만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저를 인터뷰를 딱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강원룡 목사예요. 근데 그래서 인터뷰를 딱 하고 뭐 그 비학점 이상이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본데 그 학생은 그 세례를 안 받았네 이러더라고. 얘 뭐 바빠서 못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세례 교육만 오는 데인데 그러면 여기 들어오게 입관 허가를 받으면 세례는 받을 거야? 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했죠. 아유, 하나님이 저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거처도 주시고 하는데 세례를 하는 건 당연한 예우 아닙니까? 목사 껄껄껄껄 웃더라고요. 그거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경동교회를 다니다가 한 6개월이 돼도 세례를 안 받거든. 그러니까 이제 강원룡 목사가 야 김경재 하고 전화 와서 야 너 세례 받는데 어떻게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봤는데 문답을 한참 하고 세례를 주시는데 그 양반이 그 후에도 그런 말을 네가 세례를 받는 게 얄미워서 말이야 머리에다가 머리를 탁 머리를 콱 때리더라고요. 아플 정도로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원룡 목사님한테 또 훈도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재준 목사님 그 위에 삼성기업 반대 운동할 때 위원장 하실 때 제가 그 부대변인 하면서 그 양반의 개인적인 그 비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위 경동교회에 있는 그 그룹 속에서 제가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좀 세월이 깁니다만 곧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공군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에 들어가서 1년을 시골에서 돌다가 1년 후에 공군본부에 와서 부관을 1년 하고 그 다음에 3년 차부터 2년 동안 나머지 그 4년이니까 공군사관학교에서 교관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목이 누구야? 누구더라? 김선도 목사님. 그 양반이 대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심심해 그만 놀라고 형님 동생 했죠. 김선우 목사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대화도 많이 하고 청춘의 고뇌도 얘기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광림교회 큰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그 교회를 몇 차례 방문했어요. 김선도 목사가 야 이리 와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래서 몇 번 다녀서 등록도 하는 척 하고 하다가 그냥 또 옮기느라고 못 하고 그래서 김선도 목사하고도 참 친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정광 목사와 김삼환 목사로 돌아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연전에 꽤 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 교회에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왜 저를 그렇게 초청합니까? 초청할 이유가 있으니까 좀 오시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 양반이 저하고 같은 경주개비시더라고요. 돌림이 환자가 제 조카뻘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동력동 때 돌림인데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하고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예배당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소개를 하고 해서 막 박수도 받고 근데 맨 앞에 앉아서 저 막 대가리를 이렇게 들고 보니까 목이 아파서 혼났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끝나서 그 목사관에 가서 이제 오찬도 대접받고 또 이제 제로선 손잡벌이 되죠. 김하나인가? 그 아드님, 목사님 된 사람. 그리고 또 그 신혼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받고, 야, 인사드려라! 뭐 이러고 해서. 그래서 김삼환 목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꼭 종족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저 내 조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이는 저보다 한 30살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팍 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동받았어요.
과연 김사만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김사만을 얘기하면서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나온 기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김사만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원로 목사는 최근 속지 마라 하는 주제의 설교 도중에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직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조작을 해버리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질타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가운데 대형 교회 목사가 공식 설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침을 날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원로 목사는 지난달 20일 설교에서 큰 교회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시대를 바로 봐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작심 발언을 꺼냈다. 그는 독재국가는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선거를 정해놓고 하며 공산주의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북한에서 선거하지 않습니까? 선거하는데 거의 공개투표예요. 그러니까 선거 박스가 여러분 아시죠? 부태가 홍길동, 강순동, 무슨 도리 해가고 사람이 홍길동을 지지하는 사람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게 선거예요. 그러니까 99% 나오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민의를 반영한 선거가 아닙니다. 그는 김사만 목사의 얘기입니다. 독재국가는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선거를 정해놓고 하며 공산주의는 독재국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코트합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데 이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권력에 휘둘려서 공평성을 잃었다. 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용합니다. 코트. 선관위가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고 한 당에 치우쳐 있는 나라는 소망이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사람을 뽑는 것인데 민의에 의해서 뽑는 것인데 선거가 공평하지 못하게 조작되면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것이고 선관위가 그러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디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없애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옆에서 대한민국 의용당단장 김장석 동씨가 지금도 15일째, 20일째 단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목숨 걸고 합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슬슬 보약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소금하고 물만 먹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2월 중에 아니면 최후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죠. 3월 1일 날 정광훈 목사가 시작한다는 그 대규모 집회 거기서도 뭔가 폭발적인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선관위에서 수검표를 하겠다. 수개표를 아시죠? 수개표를 하겠다. 그리고 그거 하는데 CCTV를 붙이겠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인적상을 완전히 뽑아내리는 QR코드 안 하고 막대기형 바코드로 하겠다. 왜 인재사 하냐 말이야. 이게 다 법률 위반이야. 헌법 위반이야. 예? 그런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건 눈 가리고 아무도 지나친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우리 부정투표 반대 세력들이 드디어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투표 용지를 줄 때
관리인의 그 도장을 인쇄해서 나올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 보고 찍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쇄가 돼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방지됩니다. 또 하나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전투표용지.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 간단히 얘기해서요. 사전투표가 본투표 5일 전에 하지 않습니까? 5일 전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100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했는데 만약에 그 5일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 사람의 이미지가 나빠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안 찍고 다른 사람을 찍을 수도 있는 거야, 본투표에서는. 그러니까 공정한 그 경쟁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투표 시간을 연장하든 아니면 이틀을 계속 하든 간에 본투표를 참석을 하고 거기서 바로 수개표를 까는,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윤석열 파가 이기든 이재명 파가 이기든 우리 관계 안 해. 그 선거에 존중하고 선거의 결과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꼭 이익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 탈출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적하고 싶은 거.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난리의 법석을 쳤는데 왜 윤석열과 한동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느냐 이거야. 에? 아니 뭐 검사해보겠다 조사해보겠다는 말 한 번 더 딴소리만 뺑뺑, 민생이니 뭐니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 화났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쪽에 갈 수도 없고, 이제 보수 우파들 얘기입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미치고 환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뭔가 약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오해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것이 정리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잘 창달하고 공평한 경제를 하고 문화를 창달시키는 그런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당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래도 이 나라에서 한가락하고 수년 전에 광화문 세력으로서 광화문의 상징적인 사람을, 그때가 정광훈의 전성기입니다. 요새는 많이 변색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간 그때가 전성기야. 그렇게 국민적 성과를 한 몸에 지녔던 자칭 선지자 정광훈 목사가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살았냐 말이야. 김삼환 목사보다 훨씬 더 현실 정치에 밝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뭐 가만히 보니까 뭐 한동훈도 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뭐 김건희 여사도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윤석열 하나만은 아야 굳세어라 윤석열 하고 윤비어천가를 부르더라고요. 물론 저쪽이 이재명 쪽이 도저히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건 개인적으로 이해하자면 좀 지나쳐.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도 비판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지나쳤어요. 그래서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 목사의 발언처럼 정광훈 목사도 선거 부정 문제, 그러니까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고도 확실한 태도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요. 많은 국민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사람 데려와서, 아니 김삼환 목사는 아는 사람은 잘 알지만은 그래도 정치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인연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이 탁 하니까 대형교회 원로 목사거든. 종교계 지도자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종교를 가지고 지금 정치에 들어간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정광훈 목사인데 그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유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200석을 만든다고 큰소리 꽝 나오죠. 어디 200석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아까 어떤 목사, 여자 목사하고 뭔 얘기, 200석 그냥 2석 만들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더라고. 너무 악담하지 마시오. 네, 그랬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도 대오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정광훈 목사와 개인적인 은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국가적 사건 대사가 있는 40선거가 오기 때문에 또 그도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정치에 가담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적과 동지가 필요에 따라서 연합할 수도 있고 갈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 양반이 좌파는 아니니까 뭐 극우라고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같이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연락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조건을 하나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푸는가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지금 정당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존심 같은 거 버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대화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새 이낙연 신당 쪽을 보니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저하고 친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준석과는 완전히 갈린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그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악담하는 거 보니까 이건 갈 때까지 다 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또 저도 그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나온 이제 현직 의원 세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좀 뭐라고 할까, 현역 기득권을 상당히 쥐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천, 그 창당을 앞두고 마지막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또 당연히 그러고 있죠, 그 사람들. 그런데 또 이제 그 이낙연은 사람이 유하고 부드럽고 이러거든. 그래서 아마 그 처리하고 하는데 상당히 시끌벅적해요.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에게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고민정 의원까지도 이쪽으로 조인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완전 무결한 이재명 사당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옛날 민주당의 중도 우파들, 그리고 그 사이에 한때 문재인 쪽에서 또 뭐 정권의 맛을 좀 보다가 요새 떨어져 가지고 이재명한테 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마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도 보니까 뭐 이철이 의원이 뭐라고 했네. 옛날 정무수석했던 사람이죠. 이재명을 향해서 나라도 표 찍기가 주저할 정도로 엉망이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거 맞죠. 굉장히 심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자연 분해가 되고 그나마 이 나라에 뭐라고 할까, 좋게 말해서 중도 좌파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정치적 전환점이 되리라고 한다. 그리고 우파에서는 지금 우파를 주도한다고 보이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는 옳은데 그 사람들의 내심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아. 근데 그 의심을 증폭시킨 것이 최근에 최재형 목사의 그 말도 안 되는 행각.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오해가 아니라 진짜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많아.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변하는 현실에 능신능굴하게 대처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선진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요, 검찰이 너무 많아. 검찰가 너무 많아서 검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료도 보니까 한 30여 명의 검찰이 이렇게 달려 들어왔는데 검찰이 너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 나왔어요. 검찰이 정치화된다는 것은 이 정치가 검찰 공화국이 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고유의를 해야지. 예? 미국에서는 이제 변호사는 로이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이어라는 건 법을 만드니까 로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판사나 검사가 거기 들어가는 건 좀 희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사는 참 안 낍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이 잘 안 끼어요. 그만두더라도 판사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에 들어가고 하는 사람은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제가 리서치는 확실히 안 했습니다만 그게 맞을 겁니다. 검사들은 들어가요. 검사들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만큼 집단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는 검찰이 욕심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에요. 욕심을 부린다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 검사 시절에도 자기들이 소추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대단히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얘기 참 참으려고 했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조가 오늘 뭡니까? 72회 생일을 맞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가지고 20년 플러스 2년, 22년에 아니요, 30년 했죠? 3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받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내놓고 냉정하게 나는 박근혜를 위해서 몇 년의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돈 먹고 나쁜 일 한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의 맹세 그런 게 없어. 혹시 무슨 최순실이가 무슨 국정농단을 했다 어쩌다. 아이고 참. 최순실이도 억울해요. 그러니까 나오면 지금 최순실이가 와서 시끄럽게 떠들까 봐서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최순실이 풀어줘야지 당연하게. 그러니까 어떤 위선의 정치에 화순이 돼 있어. 또 하나 거기에다가 이번에 플러스가 된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문제예요. 그것을 한동훈이가 맡은 사람이야. 나 한동훈 깎아내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나온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47개의 혐의를 걸었어.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문재인 대통령 명령으로 그랬다. 대통령 이게 뭐예요? 이름 뭐죠? 김정석 아니고 알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1심에 47개의 혐의가 다 무죄가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말 일일이 다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진짜로 검사라면 그 46개 혐의 중에 요것은 기소감이 안 된다고 한두 개를 뺐다거나 그러면 또 이해가 돼. 근데 그런 거 없어. 문재인 명령에 딱 46개 가서 그럼 딱 갖고 기소한 거야. 그 기소한 게 전부 무효야. 무죄가 돼서 열심히. 그러면 얼굴이 뜨거워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무슨 선거고 속된 말로 나발이고 할 그럴 양심이 어디 있어 이 사람아. 안 그래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야. 부끄러움을.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기소를 한 사람이 자기가 무슨 김경윤이 해갖고 무슨 선거고 뭐고 하고 돌아다녀? 웃기고 있어요. 국민을 뭘로 하는 거야?
저걸로 부끄럽다는 얘기라도 해야지. 응? 그래가지고 표를 달려고 그래? 이 한국 사람들이 하도 어리석어 또 표 많이 갈 거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인 회의가 가. 저도 이제 세상 있기 뭐 260년 한 300회 가까이 되면 선거 끝나고 하면 이제 말로 떠드는 거. 그래서 좀 줄이거나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까 우리 선친이 말씀하시기를 말하듯이 글 쓰고 글 쓰듯이 말하라.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뭐 데모하고 할 때는 막 가서 연설을 하루에 몇십 번씩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충 잡아도 200자 원고지 한 8만 매 정도의 글은 인쇄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후에는 이제 뭐 나이가 들고 하니까 글쓰기가 좀 싫거든. 이거 치고 지금도 컴퓨터에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말도 할 만큼 실컷 떠들고 그래서 이제는 글 쓰는 곳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하게 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후배놈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보다는 이번 선거에 기본적인 투표 행위의 투개표 과정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정직한 게 투명성이 보장되면 그리고 만약에 선거 헌법 개정을 한다면 수개표를 헌법 조문에 넣은 독일처럼 해란 말이야. 독일처럼. 독일은 반드시 수개표해야 한다는 게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보다 뭐 기계 돌리는 거 부족해서 그걸 넣겠습니까? 인간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CCTV가 다 보고 그리고 예를 들면 195 하면 딱 입력을 하는데 입력하는 것도 적어도 195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것도 엉뚱하게 조정해갖고 195 100 버텨갖고 나중에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정답에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내라 이거야.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한다 이거야. 아무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래야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기본적으로 말은 된다면 우리만한 나이에는 젊은 시절에 많이 떠들었고 15년 몇 개월을 해외에서 떠들면서 망명 생활을 했고 할 만큼 많이 해서 별거 다 해봤어요. 저만큼 속된 말로 파란만장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이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선거가 이 나라에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 자식들 지들 하든 말든 내버려두라 하고 가서 어디 가서 관광이나 하고 또 골프나 치고 타고 그러기에는 그렇게 한가하게 우리는 못 삽니다. 할 것까지는 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선거가 40선거가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는구나. 그리고 집권을 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에 썩 들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저 사람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쯤 돼야만 좀 편안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얘가 좀 길었죠? 아니요, 별로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 선거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에서 하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옛날 뭐 어떤 선거에 못지않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요. 주사파를 완전히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리고 386이니까 하고 떠드는 아이들이 있죠. 다 후배들이요. 참 미국 갔다 와보니까 별놈들이 다 그냥 운동권이라고 다니는 걸 보니까 참 가소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개중에 좋은 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진짜로 주역을 하고 지도력을 발휘했고 그랬던 사람들 전부 조용하게 삽니다. 많아요. 수백 명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도.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국정에 청구하고 요소요소에 박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리스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엉뚱한 자들만 갖다가 세워. 그게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 선거가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정말로 중차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뽑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두 당만이 있는 게 아니야. 누누이 얘기합니다. 두 당은 적대적인 공생과 공존을 합니다. 지금 조금씩 허물어져요. 이재명 당이 지금 많이 허물어져. 아마 모르기는 하겠습니다. 방금 정무수석 했던 사람의 발언 이런 걸 보니까 저기가 한 축이 무너지는구나. 뭐 유승희 의원도 나오고 또 무슨 고민정이니 옛날 뭘 했든 그거 관계 없어. 일단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옛날 뭐 했잖아. 너 절대 우리 뭐다. 그렇게 해가면 정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입당이나 조언하는데 자기 나름의 성명서는 발표해야지. 응? 그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서 그 사람도 새로운 노선에서 새로운 입장에서 국가 건설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특정 사람을 꼭 미는 것이 아니라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제3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 제3의 대안이 시시하게 그냥 비례대표 한두 개나 만들어 깔짝깔짝하는 그런 거 있으나 마나해 사실은. 에? 당당한 세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한 차이, 자그마한 감정, 꺼림칙한 구현 이런 걸 버리고 대동단결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극좌도 물론 아니었지만 극우도 곤란합니다. 요새 보니까 극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극우라는 거 옛날에 빨갱이라면 무조건 때려 죽여야 할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우파. 그것이 우리나라 민족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우리 김서만 목사가 반갑고 좀 자랑스럽습니다. 저하고 피라도 멀리 떨어졌지만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은 빵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혹시 앞으로 조만간에 제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정광훈 목사도 사태의 문제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정치 참모가 좀 부족해. 그쪽에 윤비 여청가만 계속 부리는 걸 가지고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 측이 정광훈의 세력과 심지어 어디입니까? 신천지 세력까지 다 모아서 표를 모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상당 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물론 이재명이 꼴보기 싫어서 했겠지. 그러나 그 결과가 잘못되면 그걸 고치는 데 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시대적 책무 아닙니까? 종교적 책무야. 그래서 이 나라의 목사님들이 30만 목사가 있다고 25만 장로가 있고 어쩌고 목사가 그렇게 많은데 이 나라 교회가 왜 그 모양이요? 응?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푼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치한다고 써버리고 냉정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반성과 참회 이것이 종교 부흥운동도 돼야 하고 민주주의 부흥운동도 병행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정치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